서른 첩 반상 제대로 차려. 맛대가리 없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20명 분량의 밥상을 5만 원으로 차리라는 말. 결혼 5년 동안 매번 새벽같이 일어나 혼자 부엌을 지켰던 며느리 하은서 씨에게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적당히 해드려라고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참 잔인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에게만 모든 희생을 떠넘기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분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잔칫날 아침 그 부엌에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5만 원과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20명의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밥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밥상 앞에서 넋을 놓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사라진 며느리. 하은서 씨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하은서입니다.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시댁 행사마다 혼자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5만 원을 던져주며 20명 분량의 30첩 반상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맛없으면 쫓겨날 줄 알라고요. 그날 저는 밥상 대신 메모 한 장을 남기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기억이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리모컨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칠순잔치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하겠다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응. 나도 오늘 들었어. 기억이 고개만 살짝 돌리고 다시 TV 화면을 봤어요. 그게 모레잖아. 몇 명이나 오는 건데? 기억이 일어서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봐.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어요. 전화기를 꺼내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오춘자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선이야, 기억한테 들었지? 네, 어머님. 일요일이라고요. 몇 분이나 오시는 건가요? 오춘자 어머님이 기침을 한 번 하고 답했습니다. 큰아버지네 4 식구, 작은아버지네 5, 고모네 3, 미정이네 2, 사촌들까지 하면 20명은 와. 아, 메뉴는 내일 가서 이야기하자. 내일 낮에 갈 테니까. 어머님,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일 이야기하자고. 끊어. 뚜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끝났습니다. 20명. 이틀 뒤 우리 집에서 저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오춘자 어머님이 낡은 가죽 핸드백을 팔에 걸고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앉았어요. 오춘자 어머님이 핸드백에서 접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빼내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첩 반상으로 차려. 제대로. 맛대가리 없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제 눈이 식탁 위 지폐에 고정됐습니다. 5만 원. 어머님 30첩이면 20명 분량이에요. 5만 원으로는 재료비 10분의 1도. 오춘자 어머님이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내리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맨손으로 30명 밥했어. 돈 한 푼 안 받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진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온다. 밥상 준비 단단히 해놔. 문이 닫히고 저는 식탁 위 5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기혁에게 다가갔어요. 기혁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어머니 오셔서 5만 원 주고 가셨어. 20명한테 30첩 반상 차리래. 5만 원으로. 기혁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적당히 해드려. 모자라는 돈은 내 카드로 좀 보탤게. 적당히가 뭔데? 30첩이 뭔지 알아? 임금님 수라상이야. 나 혼자 하루 만에? 기혁이 몸을 돌려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안방 문을 닫고 혼자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에서 카트를 끌고 정육 코너, 수산물 코너, 채소 코너를 돌았어요. 갈비, 전복, 새우,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30첩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씩 담을 때마다 저울 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기본 품목만으로 이미 25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계산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멈춰 섰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아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첫해 추석 새벽 4시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도마 위로 떨어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누이 미정이가 점심때 느지막이 나타나 부침개 하나 집어먹더니 언니, 전이 좀 짜다 한마디 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5년 매 명절과 제사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됐어요. 어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 소라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소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은서야, 그건 부탁이 아니라 갑질이야.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30첩 반상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천천히 지웠습니다. 한 줄 한 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오늘 그쪽으로 갈게. 엄마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밥 해놓을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 회사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 기혁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장은 다 봤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옆에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직접 차려 드세요. 전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메모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TV 소리만 들렸어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서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아직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밝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단체 카톡방 알림이었어요. 갈비찜 꼭 넣어라, 잡채, 양 넉넉하게, 식혜도 준비해놔. 저는 한 손으로 알림을 끄고 전방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8시쯤 친정집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쪽 살림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목을 잡고 안쪽 살림집으로 데려갔어요.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먹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떴는데 목이 막혀서 넘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5만 원을 줬어. 엄마가 맞은편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20명한테 30첩 반상 차리래. 5만 원 주면서 맛없으면 쫓겨날 줄 알라고. 말을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해 추석 새벽에 손을 벤 일, 매번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한 일, 명절마다 시누이가 평가만 하고 돌아간 일, 기억이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일, 5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고 나서야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임복순이 식탁 위 물기를 행주로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으라고만 한 게 너한테 더 큰 짐이 됐구나. 은서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의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행주를 개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잔칫날인데 어떡하려고. 안 가요. 이번에는 안 갈 거예요. 엄마가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기억이 제가 두고 간 메모를 발견했을 겁니다. 한참 뒤에 제 폰에 기억의 전화가 떴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저는 폰을 뒤집어 놓고 밥상을 치우는 엄마를 도왔어요. 잔칫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콩나물국과 계란말이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제 폰에는 기억의 부재중 전화 17통이 찍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오면 너 이 집안에서 끝난 줄 알아. 저는 폰을 뒤집어 놓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가 맞은편에서 밥을 먹다가 제 폰이 또 울리는 것을 힐끗 봤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 먼저 먹어. 엄마의 그 한마디가 고마웠어요. 같은 시각 기억의 집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나중에 기억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춘자 어머님은 일요일 아침 일찍 기억의 집에 도착했어요. 은서가 밤새 돌아와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5만 원과 제 메모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오춘자 어머님이 기억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온 거야? 네가 뭘 한 거야? 기억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사이 큰아버지 내외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이어서 작은아버지네 5 식구, 고모 남정이네 3 식구, 시누이 미정이 부부, 사촌들까지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아버지 남도연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밥상은 어디 있냐? 오춘자 어머님과 기억 모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까지 직접 걸어갔어요. 텅 빈 가스레인지, 빈 식탁, 찬장에 그릇만 쌓여 있는 부엌을 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20명의 시선이 오춘자 어머님과 기억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 도연 어르신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자기 칠순잔치에 밥상 하나 없는 상황,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춘자 어머님이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도망을 갔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친년이. 그때 고모 남정이가 식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집어들더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직접 차려 드세요. 전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내렸습니다. 20명의 눈이 일제히 오춘자 어머님과 기억을 향했어요. 시아버지 도연 어르신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칠순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한 수치가 얼굴 가득 번졌어요. 오춘자 어머님은 입술을 꽉 다물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텅 빈 밥상, 20명의 눈, 그리고 제가 남기고 간 단 2줄의 메모. 그것이 그 일요일 아침 기억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모 남정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오춘자 어머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5만 원에 20명 밥상을 차리라고 한 거요? 오춘자 어머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고모 정희가 메모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그건 아무리 그래도 심한 거 아니에요. 30첩이면 임금님 수라상인데 5만 원이 말이 돼요? 오춘자 어머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는 한 푼도 안 받고 했어. 시어머니가 시키면 해야지. 며느리가 뭔데 골라가면서 해. 고모 정희가 허리에 손을 올리며 받아쳤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옳게 시집살이가 자랑이에요? 그걸 며느리한테 똑같이 시키는 게 맞아요?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을 했습니다. 시누이 미정이가 입을 열려다가 주변 분위기를 살피고 다시 닫았어요. 시아버지 도연 어르신이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리쳤습니다. 내 칠순의 집안 망신이다. 다들 그만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 어르신이 기억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데려와. 기억이 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끊어졌어요.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이 폰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안 받아요. 도연 어르신이 소파에 깊이 몸을 묻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칠순잔치의 주인공이 빈 밥상 앞에서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자. 다들 일어나.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니가 먼저 현관으로 향하고 고모네, 사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연 어르신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오춘자 어머님을 돌아봤어요. 당신이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아서 수습해. 도연 어르신은 그 말을 남기고 큰아버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빠져나간 거실에 오춘자 어머님만 남았어요. 텅 빈 식탁 앞에서 어머님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시각 저는 친정 안방에서 엄마가 차려준 소박한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제 폰이 계속 울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이렇게만 말했어요. 밥 먼저 먹어. 시댁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콩나물국을 떠먹었어요. 엄마의 콩나물국은 언제 먹어도 같은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물었어요. 엄마, 나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벽장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꺼내 방바닥에 펴주며 말했어요. 내 방이다, 원래. 저는 엄마가 펴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던 천장이었어요. 누렇게 변한 벽지, 한쪽 구석에 물얼룩. 5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천장 아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것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일요일 저녁 기억은 엉망이 된 잔치 뒤 혼자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나중에 기억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 서서 밥을 하려고 했는데 밥솥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도 몰랐다고. 찬장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결국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다가 식탁에 앉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매일 서 있던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처음 생각해 봤다고요. 같은 밤 오춘자 어머님은 본인 집에서 남편 도연 어르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님 혼자 거실에 남아 불을 끈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친정 안방에서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 기억에 부재중 전화 17통. 여러 가지가 머릿속을 돌아다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펴준 이불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를 맡으며 저는 잠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친정 안방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잠깐 어디인지 모르겠다가 누렇게 바랜 천장이 보이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세수를 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은서야, 밥 차려놨다. 먹고 가. 식탁에 김치찌개와 달걀 프라이, 김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이미 반찬 가게 준비를 하러 앞쪽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폰이 울렸어요. 기억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이야기 좀 하자. 퇴근 후에 친정으로 가겠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답장을 쳤습니다. 올 필요 없어. 할 말이 정리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 보내고 나서 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밥을 다 먹고 신발을 신으며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간다. 앞쪽 가게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가. 저녁에 봐. 회사까지 1시간 반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진짜 안 올까? 안 오겠죠.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기억이라면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었을 테니까. 퇴근 후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엄마 반찬 가게 앞에 낯익은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가게 유리문 너머로 기억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마주서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복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오늘은 안 돼. 은서가 만나고 싶을 때 연락할 거야. 기억이 가게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이면 됩니다. 얼굴만이라도.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위 마음은 아는데 오늘은 진짜 안 돼. 돌아가. 기억이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기억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왔어? 밥 먹자. 저는 엄마 뒤를 따라 안쪽 살림집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는 대답 대신 국자로 국을 저었어요. 화요일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소라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라가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집으며 제 얼굴을 살폈어요. 얼굴이 좀 풀렸다. 주말에 뭔 일 있었어? 저는 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습니다. 잔칫날 안 갔어. 소라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진짜? 그래서? 집 나왔어. 지금 친정에 있어. 소라가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팔을 한번 두드리며 말했어요. 잘했다. 진짜 잘했어. 소라가 잠깐 뭔가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지인 중에 이쪽 전문 변호사가 있어. 혹시 몰라서. 지금 당장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저는 명함을 받아 들여다봤어요.
이혼 전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아직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야.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그냥 갖고 있어. 세상 일 모르니까. 저는 그 명함을 지갑 안쪽 칸에 넣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기혁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은서야, 오늘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 그래서 기혁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하래.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더 좋은 데서 새 며느리 들이면 된다고. 저는 창밖을 보며 들었습니다. 특별히 놀랍지 않았어요. 어머님이라면 그럴 만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기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지.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어머니가 뭐래? 네가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끌려다닌다고. 소리 지르고 가셨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기혁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할 말 정리되면 연락한다고 했잖아. 아직 안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혈압 올라서 오늘 병원 갔어. 언니 때문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갔다는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많이 안 좋으세요? 미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간 거지. 언니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친정에서 편하게 있는 거야?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내가 잘못한 건가?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걱정돼. 근데 미정아, 그거랑 내가 돌아가는 거랑은 별개야. 미정이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먼저 말했어요.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 친정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반찬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엄마가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서야, 미정이가 전화한 거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혈압 올라서 병원 가셨대. 엄마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어요. 혈압은 병원에서 잡아. 네가 잡는 게 아니야. 엄마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네가 좀 참아했을 거예요. 엄마가 달라졌다는 것, 아니 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됐어요. 기혁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회사는 괜찮아? 저는 응이나 괜찮아 정도로만 답했어요. 기혁은 제가 떠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기혁은 그 일주일 동안 밀려있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정리를 전부 놓치고 있었어요. 가습기 미납 경고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매달 처리하던 것들이었어요. 기억은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어느 날 밤 기억이 집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결혼기념일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넘기다가 최근 2년치에서 멈췄대요. 제 표정이 점점 굳어져 있었다고. 웃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었다고. 그날 밤 기억이 회사 동기 장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우진 씨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기억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나 잘못한 것 같아. 우진이 맥주캔을 따며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기억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진이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아,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10번을 사과해도 소용없어. 기억이 침묵했습니다. 은서한테 정확히 뭘 잘못한 건지 정리부터 해. 그것도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그냥 네 죄책감 해소야. 기억이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펜을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빈 종이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대요. 자신이 은서에게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그걸 정리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기억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밤 친정 안방에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폰 알림은 다 꺼놓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이대로 끝내야 하나. 아직 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예전처럼 참고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퇴근 후 엄마 반찬 가게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쪽 살림집에서 쉬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가 물을 칼로 썰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양념장을 버무렸습니다. 고춧가루, 액젓, 다진 마늘을 넣고 손으로 섞는데 엄마가 제 손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손목 돌려가면서 해. 힘으로 하면 내일 팔 아파. 네. 엄마가 무채를 소쿠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 양념 맛 좀 봐.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양념을 찍어 맛봤어요.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그치? 액젓 반 숟갈만 더 넣어. 이렇게 서로 맛을 보고 간을 맞추고 고마워 한마디 주고받는 부엌. 시댁 부엌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다 차려놓으면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서는 엄마와 나란히 서서 같이 하고 같이 맛보고 같이 치웠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기 직전에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하는 강순남 아주머니였어요. 순남 아주머니가 깍두기 한 통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엄마를 봤습니다. 복순아, 옆에 누구야? 딸이야? 엄마가 깍두기를 봉지에 담으며 대답했어요. 응, 잠시 집에 온 거야. 순남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 컸네. 내가 이 동네서 너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봤는데.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순남 아주머니가 봉지를 받아들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혹시 따로 살 때 필요하면 말해. 역 근처에 괜찮은 원룸 하나 알고 있어. 보증금도 적고 별 뜻 없이 던진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독립, 혼자 사는 것, 기억의 집이 아닌, 시댁의 집이 아닌, 오로지 제 공간. 처음으로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떠올렸어요. 같은 무렵 오춘자 어머님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미정이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오춘자 어머님이 동네 찜질방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한증막 안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 며느리가 쪽지 하나 남기고 도망을 갔어. 친구분이 옆에서 다리를 뻗으며 물었습니다. 왜? 뭔 일인데? 아버지 칠순에 밥상 차리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튀어버린 거야. 친구분이 고개를 돌려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춘자야, 내가 듣기로는 5만 원 줬다며? 20명한테? 어머님 입이 굳었어요. 누가 그래? 동네방네 다 알아. 네 시누이가 떠들고 다닌다던데.
근데 솔직히 5만 원에 20명 밥상은 너도 못 차려.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분이 수건을 접으며 덧붙였어요. 춘자야, 내가 너 40년 알았지만 이번엔 네가 좀 심했다. 어머님이 한증막에서 나와 탈의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어머님은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대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고 합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으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던 일, 남편 도연 어르신이 단 한 번도 감싸주지 않았던 일, 그 기억들이 새벽 부엌에서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자각까지는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3주가 됐어요. 기억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은서야,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같은 답을 보냈어요. 할 말이 정리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 기억이 읽고 한참 뒤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어. 그 짧은 두 글자에서 처음으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의 기억이라면 그래도 한 번만 만나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그냥 알겠다고만 한 거죠. 주도권이 처음으로 제게 넘어왔다는 걸 기억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미정이가 오춘자 어머님에게 전화를 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미정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잔칫날 일이 친척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어. 큰아버지가 엄마 흉을 보고 다닌대. 어머님이 전화기를 꽉 쥐며 소리쳤대요. 뭐, 형님이?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흉봐?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듣기 싫은데 사촌 언니가 전화해서 말해줬어. 5만 원 이야기가 다 퍼진 거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분노,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돌아보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기억은 3주째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그것만으로도 퇴근 후 시간이 전부 사라졌다고 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회사까지 다니고 시댁 행사까지 도맡았다는 사실, 기억은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친정 안방에서 잠들기 전 지갑을 열었어요. 소라가 건네준 변호사 명함이 안쪽 칸에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그리고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혼잣말을 내뱉고 불을 껐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소라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놓고 마주 앉았어요. 소라가 빨대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시댁 쪽에서 연락 많이 와? 줄었어. 기억이 가끔 문자하는 정도.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혹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예전의 너로 돌아가면 안 돼. 저는 소라를 바라봤어요. 소라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포기야. 넌 뭐가 달라져야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세워야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카페를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뭘까? 뭐가 달라져야 다시 그 집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안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씩 적었어요. 명절과 행사 음식은 분담하거나 외부 주문할 것.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할 것. 기억이 가사를 분담하고 그 실천을 확인한 뒤에 동거를 재개할 것. 적고 나서 메모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과한 건가?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게 지나친 건가? 펜을 다시 들어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건 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메모장을 덮고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처음으로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흐릿했던 것들이 한 줄씩 글자가 되어 앞에 놓이니까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보였어요. 여기서 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그게 제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에 머문 지 한 달 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반찬 가게에서 엄마를 돕고 있는데 폰이 울렸어요. 기억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신다. 저는 양념을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겠다고. 그 오춘자 어머님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손이 멈춘 걸 보고 물었습니다. 뭔데? 시어머니가 만나서 사과하고 싶대요. 엄마가 칼을 내려놓고 제 쪽을 봤어요. 진짜로? 기혁이가 그렇게 보냈어요. 엄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려고요. 근데 둘이 만나기는 싫어요. 엄마도 같이 가죠. 엄마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저는 기혁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잡아.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며칠 뒤 토요일 낮 12시 친정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먼저 도착해서 내 인용 테이블에 앉았어요. 엄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 네가 준비한 거 다 말해. 네. 12시 10분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기혁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오춘자 어머님이 따라 들어왔어요. 한 달 반 만에 본 어머님은 얼굴에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잔주름이 전보다 깊어져 있었어요. 어머님이 자리에 앉으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피하듯 시선을 식탁 위 물잔으로 돌렸어요. 기혁이 의자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물잔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보일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춘자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 저는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사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쪽지 하나 남기고 떠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과인지 지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바로 제 방식을 물고 늘어지는 것. 한 달 반을 기다려서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리를 다하려고 5년을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쪽을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20가지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게 다 도리니까 했습니다. 도리가 제 몫이면 존중은 누구 몫인가요? 어머님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임복순이 오춘자 어머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5만 원 주면서 20명 밥상 차리라고 하셨죠. 맛없으면 쫓아내겠다고 하셨죠. 그건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볼 만큼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춘자 어머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입을 열려다 다물고 다시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기혁이 어머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드렸잖습니까?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어머님이 식탁 위 젓가락 받침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오춘자 어머님이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심했다.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을 내뱉기까지 어머님의 입술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세 글자. 한 달 반을 기다려서 들은 세 글자. 하지만 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하지만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적어둔 그 메모였어요. 펼쳐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명절이나 행사 음식은 저 혼자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분담하거나 외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어머님의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 직접 지시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합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기어기를 통해서 상의해 주세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기어기가 가사를 실제로 분담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뒤에 돌아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어머님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오춘자 어머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달라져 볼 테니까. 힘겹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당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밥 몇 숟갈 뜨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와 저는 먼저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엄마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은서야.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춘자 어머님의 미안하다가 진심이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뭔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말하고, 제 기준을 세우고, 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뭐 먹을래? 엄마가 해주는 거 아무거나요. 엄마가 작게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식당 만남 이후 기억에게서 매주 월요일마다 문자가 왔습니다. 긴 문자였어요. 이번 주에 빨래 3번 돌리고 널었다. 화요일에 욕실 청소했다. 목요일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추석 음식 외부 주문 이야기 다시 했다. 첫 주에는 빨래했다. 청소했다 정도였어요. 둘째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 두부를 너무 일찍 넣어서 부서졌다. 금요일에 분리수거했다. 플라스틱이랑 비닐 구분하는 거 처음 알았다. 저는 답장을 짧게 했어요. 읽었어. 혹은 수고했네. 하지만 기억이 보내는 내용이 매주 조금씩 달라지는 건 느꼈습니다. 오춘자 어머님도 변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보내온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집에 오셔서 반찬 2가지 해놓고 가셨다. 가시면서 이거 은서가 좋아하던 거 맞냐고 물으셨다. 그걸 읽고 한참 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제 취향을 물었다고. 5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분이 믿어도 되는 건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식당 만남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엄마와 반찬 가게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가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기억이 서 있었어요. 엄마가 배추를 내려놓으며 기억을 받습니다. 사위, 웬일이야? 기억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엄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도와준다고? 네. 뭐든 시켜주십시오. 힘쓰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힐끗 봤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뒷마당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무상자 쌓여 있다. 안쪽 창고로 옮겨. 기억이 소매를 걷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무상자를 하나씩 들어 창고로 날랐어요. 10상자, 20상자. 땀이 이마에 맺히는데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안쪽 살림집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달라진 건지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기억이 상자를 다 옮기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수건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위, 밥은 먹고 해. 기억이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억이 제가 있는 안쪽을 한번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차 소리가 멀어진 뒤 엄마가 안쪽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다.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근데 결정은 너 몫이야. 엄마는 네가 뭘 선택하든 내 편이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누구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엄마가 그걸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 만남 이후 2달이 되던 무렵 기억의 월요일 문자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번 추석에는 음식을 외부 주문하시겠다고 하셨다. 처음 있는 일이다. 그 한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오춘자 어머님이 추석 음식을 외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준비하던 그 추석 음식을 어머님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고 있다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였어요. 같은 시기에 기억이 편지 한 통을 엄마 반찬 가게에 맡기고 갔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저한테 건네줬어요. 사위가 두고 갔다. 너 주라고. 하얀 봉투 안에 접힌 편지지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결혼 첫해 추석, 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칠 때 나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2년차 설날, 네가 손을 베어 피가 나는데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3년차 시아버지 생신, 네가 혼자 15가지 반찬을 만들 때 나는 회사 동료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에 있었다. 날짜와 함께 20가지가 넘는 장면이 적혀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억은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이 목록을 적으면서 내가 왜 이걸 이제야 깨닫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야 알아줬다는 안도와 왜 떠나고 나서야 깨닫느냐는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식당 만남 이후 석 달이 되던 날, 제가 기억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둘이서. 기억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로 갈까? 한강. 예전에 자주 걸었던데. 토요일 오후 한강 산책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결혼 전에 여기서 많이 걸었어요.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 응.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적었어. 읽으면서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아, 나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있어. 기억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새로운 규칙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면 안 가. 기억이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한 조건 전부 지키겠다. 저는 기억을 봤어요. 기억이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어머니 때문에 힘들면 내가 먼저 맡겠다. 네 앞에 서겠다.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제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맡겠다고 했어요. 말은 쉽죠. 하지만 기억의 눈에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지켜보겠다. 그렇게만 말하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기억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언제쯤 결정할 거야? 저는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산책로를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 전 식당에서 제가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사과, 추석 음식 외주, 기억의 가사분담, 편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으니까요. 한강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근 후 반찬 가게에서 엄마와 나란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콩나물 꼬리를 뚝뚝 꺾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돌아가려고.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콩나물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 많이 했지. 네. 엄마가 소쿠리에 콩나물을 담으며 말했어요. 다시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이 방은 항상 비워놓을 테니까. 다짐하듯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콩나물 꼬리를 꺾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짐을 챙기는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는데 엄마가 들어왔어요. 양손에 된장 단지 하나와 깍두기 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방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직접 담근 거다. 부엌에서 힘들 때 이거 먹으면서 엄마 생각해라. 된장 단지를 들어 올려봤습니다. 묵직했어요. 엄마의 손이 빚은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된장 단지를 내려놓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가 제 등을 2번 토닥이고 저도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안 울어요. 코가 시큰했지만 참았어요. 가방을 들고 가게 앞에 세워둔 차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가게 쪽을 돌아봤어요. 엄마가 가게 유리문 앞에 서서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넉 달 반. 이곳에서 다시 찾은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엄마 옆에서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소라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메모장에 조건을 적고 식당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제 말을 한 것. 그 모든 시간이 제 목소리를 되찾아준 거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어요. 엄마, 나간다. 엄마가 손을 한번 흔들며 말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 전화해. 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엄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1시간 반을 달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관 신발장이었어요. 예전에는 기억의 운동화와 구두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는데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쿠션이 소파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고 바닥에 먼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콩자반. 4가지. 그릇 배치가 좀 어긋나 있고 계란말이가 한쪽이 약간 타 있었지만 기억이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밥상 옆에 접힌 편지지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오춘자 어머님의 손글씨였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자가 빼곡했어요. 은서야, 내가 많이 모자란 시어머니였다.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겠다. 잘 부탁한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이 문장이 진심으로 지켜질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어머님이 얼마나 오래 펜을 들고 있었을지 그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놓았어요. 부엌에서 기억이 나왔습니다. 손에 국자를 들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했어요. 기억이 국자로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맛은 보장 못한다. 저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간이 좀 짰어요. 계란말이는 끝부분이 바삭하게 탔고 콩자반은 너무 달았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이 서툰 맛이 기억이 부엌에 서서 보낸 시간이었으니까요. 짜다. 기억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좀. 근데 먹을 만해. 기억이 숟가락을 들며 작게 웃었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고 씹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아. 응. 앞으로 명절 음식은 외부 주문하거나 같이 분담하는 거 알고 있지? 알아.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지시하는 방식은 없어지는 거야. 할 말 있으시면 너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기억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알겠어.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제야. 이게 안 되면 나 다시 나간다. 기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킬게.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짰지만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 밥 먹었어.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먹었으면 됐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전화해. 응,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빈 안방을 한번 들여다보고 불을 끄고 있겠죠. 식탁을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이 식탁 위에 5만 원짜리 지폐와 메모를 남기고 나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넉 달 반 전 그날 밤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이 떨렸던 것, 고속도로에서 알림을 끄고 전방만 바라보던 것, 엄마가 차려준 된장찌개 앞에서 눈물을 쏟았던 것.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로 조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참고 또 참고 결국 제가 아닌 사람으로 이 부엌에 서 있었을 겁니다. 기억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문지르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툴렀어요. 거품이 너무 많고 헹굼이 부족하고 그릇을 건조대에 올리는 방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시작이에요. 서툴지만 달라지려는 이 집의 풍경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어머님이 편지에 쓴 대로 정말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기억이 지금처럼 부엌에 계속 설 수 있을지,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참고 견디는 대신 말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다시 떠날 수 있는 제가 됐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로 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뭐해? 거기 서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보고 있었어. 기억이 행주를 걸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저는 엄마가 준 된장 단지를 떠올렸어요. 된장찌개. 내가 간 맞춰줄게. 기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넉 달 반 만에 돌아온 이 방의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설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천장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규칙으로, 새로운 목소리로.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어떠셨나요? 돌이켜보면 그날 현관문을 닫고 나올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저를 지키는 거였다는 걸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떠나든 남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거. 그게 뭐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릴 자격이 있어요. 오래 참아온 만큼 이제는 좀 자기 편을 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